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아침 알람은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지요. 6시가 조금 넘으면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천장에 잠깐 시선을 둔 채로 숨을 고릅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지만 이젠 그 느낌도 익숙해졌습니다. 일어나야지. 속으로만 중얼거리고 이불을 들쳤습니다. 방 안은 아직 어둑했습니다. 창문 커튼 사이로 가늘게 새어 들어오는 겨울빛이 사람 마음처럼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가는 발걸음은 늘 같았습니다. 먼저 전기포트를 켜고 남편이 마실 믹스커피를 컵에 준비해 둡니다. 프라이팬을 꺼내 불을 올리고 김치를 잘게 썰어 넣고 밥을 볶지요. 계란을 하나 깨서 반숙으로 익힙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에게 반숙 계란이 올라가는 접시는 늘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어야지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이 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식탁 위를 정리하고 나면 거실 쪽 문이 덜컥 열립니다. 발걸음 소리, 슬리퍼 끄는 소리, 그 모든 소리도 이제는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밥 했어.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지요. 고맙다는 말 대신 확인하는 말투로요. 네, 했어요. 김치볶음밥으로 했어요. 저는 늘 같은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옆에 세워두고 뉴스를 틀어놓고 눈은 화면에 박은 채 밥을 먹었지요. 스크린 속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분명 크게 흘러나오는데 이 집에서는 대화가 거의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소금 조금 더 넣을 걸 그랬나? 제 입맛에는 괜찮았지만 남편 입맛은 또 다를 수 있지요. 저는 남편 얼굴을 살피며 슬쩍 물었습니다. 짜지 않아요? 입맛엔 맞으세요? 남편은 잠깐 젓가락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그냥 먹을만해. 먹을만하다. 그 말은 이 집에서 가장 자주 들은 평가였습니다. 제가 만든 국도, 반찬도, 제 인생도 늘 먹을만한 정도였습니다. 저는 박정희입니다. 올해 62살이지요.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꿈이 뭐였냐고 누가 물으면 저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처음엔 은행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단정한 블라우스에 서류철을 끼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살. 그런 모습을 상상하던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23살에 결혼을 했고 처자아이를 가진 뒤부터 제 이름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혜 씨보다 김대리 와이프, 그 다음엔 엄마로만 불렸지요. 남편 영호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돈을 벌어오고 집 대출을 갚고 아이들 학원비를 냈습니다. 그 점은 지금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더 그랬지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날은 왜 말수가 줄어드는지 물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머리 좀 잘라볼까 해요. 너무 늙어 보이지 않아요? 제가 거울을 보며 웃으면서 물으면 알아서 해. 대부분 그 대답으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남자들은 다 저런가 보다. 원래 남편이란 말없이 묵묵히 돈 벌어오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인지 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입술까지 올라왔다가도 괜히 말해 뭐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요. 아이 셋을 키우는 동안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많은 걸 잊고 살았습니다. 학교 준비물, 운동회, 발표회, 학원 셔틀 시간. 매일같이 아이들 스케줄에 맞춰 뛰어다니다 보면 내가 힘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주방에는 늘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화장실에는 빨랫감이 한가득 널려 있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3개나 싸던 날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기도 했지요. 그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만 잘 크면 됐지. 그게 내 몫이지. 그래서 더 참았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이런 말을 할 때도요.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좀 제대로 맞춰. 애들 왜 이 시간까지 앉아? 엄마가 관리를 좀 해. 그 말 속에는 수고했어라는 말은 한 번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웃으려 했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하면 되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제 잘못이 아닌 것도 늘 제 탓으로 돌리며 살았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 셋은 모두 장성했습니다. 각자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방이 하나씩 비어갈 때마다 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식탁은 어느새 남편과 저 둘뿐이었지요. 집이 확 줄어든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 남편이 묻길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집이 더 좁아 보이기도 하고 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남편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애들 다 키워놨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애들 다 키워놓으면 그 다음엔요. 그 다음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아이들이 떠난 뒤로 제 하루는 더 단순해졌습니다. 남편 아침 차리고 점심에는 혼자 대충 먹고 저녁에는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다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온종일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여주인공은 늘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어떤 남자는 마지막에 미안했다고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드라마네, 드라마야. 혼잣말로 웃어넘기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내 인생에는 그런 장면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남편과 다투고 난 뒤 미안했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좀 예민했어요.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보기 싫어졌습니다. 안방 화장대 거울 앞에 앉으면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흰 새치가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촘촘히 박혀 있었지요. 언제 이렇게 늙었지? 그 말을 속으로만 삼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있었나? 아이들 얼굴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여다보고 남편 양복 소매 하나하나를 다려주면서도 제 얼굴, 제 마음은 유리처럼 지나쳐 보기만 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지요. 친구 인자를 다시 자주 만나게 된 것도 아이들이 집을 떠난 뒤부터였습니다. 야, 정이야. 너 그러고 살다간 병난다. 우리 요즘 노래교실 다니는데 같이 갈래? 인자는 늘 활기찼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꾸역꾸역 나가면 야, 너는 왜 이렇게 말라가지고 얼굴은 또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이렇게 웃으면서도 속은 누구보다 걱정해주는 사람이었지요. 나야 뭐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됐지 뭐. 제가 웃으며 넘기면 인자는 꼭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살다 보니가 아니라 진짜 좀 살아봐. 너 인생은 언제 시작할 건데?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싱크대 앞에 서 있어도 그 말을 떠올리면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 시작할 건데?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취미 하나 만들 생각 없이 집과 PC방과 동네 마트를 오가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번 여행이나 다녀올까요? 제주도 같은데 사람들 다 가잖아요.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남편이 잠깐 웃으면서 그래, 고생했는데 한번 가보자라고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돌아다녀.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하지. 그 말에 제 입술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러다 습관처럼 웃으며 말했지요. 그래도 같이 추억도 만들고 그러면 좋잖아요. 우리 둘만 여행 간 적도 거의 없고, 그제야 남편이 제 쪽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됐어. 나 그런 거 귀찮아. 그리고 너 없으면 더 편할 것 같으니까 그만 좀 잔소리해. 그 말은 생각보다 훨씬 깊게 꽂혔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방금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었지요. 너 없으면 더 편할 것 같다. 40년 가까이 그 사람 옆에서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이 집의 살림꾼으로 살아온 제가 없으면 더 편한 존재라는 말.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면서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얼룩 하나 남지 않게 그릇을 닦아내면서 제 마음속에선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번지고 있었지요. 나는 이 집에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었을까? 수건을 개다가 빨래를 널다가 TV를 멍하니 보다가도 그 말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너 없으면 더 편할 것 같아. 그 말 이후로 남편의 숨소리조차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옆에서 들리는 그 사람의 고른 숨소리가 이상하게도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요. 아직은 저는 여전히 이 집의 아내였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의 커피를 내리고 반숙 계란을 굽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너 인생은 언제 시작할 건데? 인자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찾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아직 모른 채 또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라는 이름으로만 불리던 제 삶이 곧 다른 이름을 찾게 되리라는 것도요. 나 없는 게 더 편하다는 그 말 이후로 남편이 너 없으면 더 편할 것 같다라고 말한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벽을 보다가 다시 남편의 등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곧장 잠이 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지요. 저는 그 숨소리가 왠지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없어도 괜찮겠구나. 그 생각이 마음 끝에서 자꾸만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겉모습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계란을 반숙으로 구웠습니다. 손은 익숙한 대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어딘가 조금 뒤틀린 것처럼 서늘했습니다. 식탁에 접시를 놓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안 일어나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 잠깐, 아주 잠깐. 일어나지 않고 누워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결국 저는 또 일어났습니다. 습관이라는 건 그렇게 강했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밥 했어? 늘 그랬듯이 똑같은 말. 네, 했어요. 저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조금 낯설게 들렸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나서 한 말이겠지. 오랜 부부끼리 그런 말도 할 수 있지. 제가 제 마음을 스스로 달래보려 했습니다. 그 말을 곱씹을수록 속이 쓰렸지만 억지로 합리화를 했습니다. 어느 저녁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여보,
남편이 TV를 보다가 고개만 살짝 돌렸습니다. 그날 내가 여행 다녀오자고 했을 때 있잖아요. 응, 그때 했던 말 좀 마음에 남아서요. 나 없으면 더 편하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 과했나 싶어서요. 저는 제 상처를 꺼내놓으면서도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툭 내뱉었습니다. 아, 그거 그냥 말한 거지. 뭘 그렇게 신경을 써. 잔소리 좀 그만하라는 뜻이었지. 아, 네.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웃어 넘겼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뭔가 또 하나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말한 거지. 그냥 던져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그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그 후로 저는 이 집에 더 이상 제자리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밥을 차려도 남편은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김치야? 반찬 좀 색다른 거 없어? 시장에 다녀오며 계산서를 쥐고 한숨을 쉬는 건 늘 저였지만 불평은 저 대신 제 밥상을 받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으려 했습니다. 다음엔 장 보면서 다른 것도 찾아볼게요. 당신 좋아하는 갈치도 한번 구워볼까요? 그런 저를 보며 친구 인자가 말했습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항상 내가 죄인처럼 얘기하냐? 너 없으면 그 집 돌아가긴 해? 저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 나이에 이혼이 어디 쉽냐? 애들도 다 컸지만 남들 시선도 있고 인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들 시선 때문에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게 더 큰일이지.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도 해봤습니다. 주말에 일부러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서 부부 댄스 배우는 거 있대요. 재밌겠다, 그죠?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말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댄스야?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당신이 나가. 같이 가야 재미있지요. 난 관심 없어. 괜히 돈 쓰지 마. 그날 저녁 저는 문화센터 안내 책자를 쓰레기통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요즘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전처럼 산책이라도 좀 같이 다녀볼까요?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쉬어야지. 왜 자꾸 뭘 하래? 집에 있으면 조용히 좀 있지 그래. 그 말에 저는 그만 말을 멈췄습니다. 집에 있으면 조용히 좀 있어라. 그게 이 집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의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남편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시도해 봤습니다. 어느 날 밤 애들 이야기를 하다가 말이 이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혹시 내가 너무 불편해요? 남편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요즘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내가 있으면 불편하다, 부담이다. 그렇게 느끼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남편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렇게 느끼면 어쩔 건데? 지금 와서 뭘 어떻게 받고? 그냥 사는 거지. 그래도 서로 노력하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정희야.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살 만큼 살았으면 그냥 사는 거야. 늙어서 뭘 받고? 드라마 좀 그만 보고 현실 좀 봐.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또 하나 꺼졌습니다. 살 만큼 살았으면 그냥 살아라. 그게 저 사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제 몸도 조금씩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잘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새벽이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갱년기 영향도 있겠지만
스트레스가 꽤 크신 것 같네요. 요즘 많이 힘드세요? 저는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요.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에 편하게 마음 털어놓을 사람 있으세요? 머릿속에 인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친구 한 명은 있어요.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라도 지금처럼 힘든 마음을 자주 말해보세요. 안 그러면 몸이 먼저 버텨내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나와 버스를 기다리면서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기대고 살았지? 남편에게는 감정을 말하지 못했고 아이들에게는 걱정을 안겨주기 싫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자신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그냥 버티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날 저녁 큰딸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병원에 좀 다녀왔어. 이제 괜찮아. 무슨 병원? 그냥 검진 겸 상담 좀 받고 왔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면 말해도 돼. 맨날 괜찮다고 하지 말고.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괜찮아, 딸. 엄마는 늘 괜찮아야지. 엄마. 은지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아빠 때문에 그래. 예전부터 두 분 사이, 나 어릴 때부터 좀 이상했잖아. 무슨 소리야? 너희 아버지, 너희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어. 그건 알아. 근데 엄마도 고생 많이 했잖아. 엄마만 고생한 건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마. 그 말을 들으며 제가 그동안 얼마나 제 자신을 가볍게 여기며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지하게 물어볼게. 엄마 아빠랑 계속 사는 게 정말 행복해?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살아온 게 꼭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은지의 말은 너무 단순해서 그래서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온 날이었지요. 문이 거칠게 열리고 휘청거리며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많이 드셨어요? 제가 슬리퍼를 가져다 주며 묻자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식이라 그랬어. 잔소리 좀 하지 마. 거실에 앉아서 물을 건네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내 몸은 내가 알아. 그래도 그때 남편이 제 쪽을 돌아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집에 오면 좀 조용히 있어. 할 일 없으면 그냥 TV나 봐. 할 일 없으면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 셋 키우고 살림하고 이 집을 지키느라 보낸 세월이 한순간에 할 일 없는 사람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자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열심히 안 산 사람이 어딨어. 다 각자 사는 거지. 근데 왜 요즘 들어 자꾸 예민하게 굴어? 갱년기야 뭐야? 그래요. 갱년기일지도요. 저는 그 말로 대화를 멈춰야 했습니다. 제 진심을 꺼내놓을수록 돌아오는 건 비웃음과 무시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사람과 더 이상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긴 어렵겠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인자를 만났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자마자 인자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정희야,
너 요즘 진짜 많이 상했어. 무슨 일 있어? 저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자야, 나 이혼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 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로? 응. 그 사람이 그랬거든. 너 없으면 더 편할 것 같다고. 그리고 요즘 하는 말, 행동들 보면 내가 이 집에서 그냥 소음 같은 존재인 것 같아. 인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그 말은 좀 너무했다. 너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냐? 처음엔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원래 남편이란 다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 내가 이대로 늙어가도 되는 건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인자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야, 너 한 번쯤은 너만 생각해도 돼. 너만 생각해도 된다. 그 말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 아이들, 부모님, 시댁, 남들이 먼저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지워져 있었는지도 몰랐지요. 나 없이 더 편하다면 정말로 나 없이 살아보라고 할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끝에는 작은 해방감 같은 것이 따라붙었습니다. 무서움과 안도감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서랍 깊숙이 넣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혼인신고서, 사본, 등본, 집 대출 관련 서류들, 아이들 학교 준비물 챙기던 손이 이제는 제 인생의 준비물을 만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길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의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그림자로만은 더 이상 살지 않겠다. 그 결심이 바로 내일 현실이 되는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 끝에는 아직은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달랐던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의 나는 상처 때문에 잠들지 못했지만 오늘의 나는 새로운 결심 때문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였지만 그 차이가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끌 거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나는 마침내 아내가 아니라 나 박정희로 숨 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무너지는 집, 조용히 달라지는 나. 남편의 너 없으면 더 편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던 날로부터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똑같은 집, 똑같은 부부였습니다. 아침이면 남편 밥을 차렸고 저녁이면 퇴근 시간을 맞춰 국을 데웠습니다. 현관문 여닫히는 소리, TV 소리, 슬리퍼 끄는 소리까지도 이 집은 전과 다를 것이 없어 보였지요. 달라진 건 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해 봄 남편이 퇴직을 했습니다. 정년까지는 아직 남았는데요.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희망퇴직하라네. 어차피 몇 년 안 남았으니까 그냥 나왔어. 그 말에 저는 금세 계산부터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생활비는 괜찮겠어요? 남편은 손을 휘저었습니다.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있잖아. 당신은 걱정이 너무 많아. 말은 그랬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40이 넘겨 시작한 대출 상환, 아이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우리는 늘 빠듯하게 살았거든요. 이제는 쓰는 돈이 줄어들어야 할 나이인데 집에 남편이 늘 있게 되니 오히려 식비도 전기세도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종일 집 안에 있는 남편과 같은 공간에서 숨 쉬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퇴직 후 남편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뉴스와 예능, 스포츠를 번갈아 보고 점심때가 되면 밥 줘라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또 TV, 저녁에 잠깐 PC방에 다녀오거나 동네 친구들과 소주 한잔하고 들어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곁에서 늘 움직였습니다. 주방과 거실 사이를 오가며 밥을 차리고 치우고 쓰레기를 버리고 말없이 남편의 텀블러를 씻었습니다. 어느 날 가스를 잠가놓고 뒤돌아섰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도 퇴직을 하고 싶은데 나는 퇴직할 곳이 없구나. 그 생각이 들자 바닥이 꺼지는 것처럼 힘이 빠졌습니다. 갈등은 더 자주, 더 쉽게 생겨났습니다. 점심 밥상을 차려놓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식비라도 조금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수입도 줄었는데 남편은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줄일 게 어디 있다고 줄여. 당신이 장을 너무 못 보는 거지. 맨날 같은 거만 사와. 계획 좀 세워서 해. 그래서 제가 고기도 한 번 덜 사고 반찬도 좀 단순하게. 그러다 나보고 라면만 먹고 살라고 하겠네? 말투는 농담 같았지만 표정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안에서 말이 말라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얼마나 아끼고 줄이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구나. 집안에서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작은 것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TV 리모컨 어디 있어? 마지막으로 드신 데 있지요. 맨날 물어봐야 하냐? 좀 똑바로 둬. 왜 이렇게 집이 답답하냐? 청소는 제대로 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죄인이 된 사람처럼 죄송해요라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힘든데, 왜 나만 계속 죄송해야 하지? 하지만 그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더 버티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시간, 저는 주민센터 문화강좌 게시판 앞을 자주 서성였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가정문제 상담, 그 작은 안내문들이 눈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눈으로만 읽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어느 날 오래 망설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고 접수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저희 상담은 누구나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직원은 친절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네, 주민이면 누구나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가정 문제든 법률 문제든요. 그럼 저는 가정 쪽으로 한번 상담을 받아봐도 될까요?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생각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며칠 뒤 작은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제 또래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따뜻한 눈을 하고 있었지요. 많이 망설이셨죠? 첫 마디부터 그렇게 묻는 바람에 가슴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네, 제가 이런 데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제가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조각조각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요. 너 없으면 더 편하다고 했어요. 그 말이 많이 남아서요. 그 뒤로 있었던 일들, 무시 섞인 말투, 집안의 공기, 제 몸의 변화,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평생 참고 사셨네요. 그 말에 그냥 펑펑 울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다들 이렇게 살지 않나요? 상담사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이미 마음이 많이 지치신 상태 같아요. 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고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묻자 상담사는 바로 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결코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어떻게 사는 게 나에게 덜 아픈가? 그 질문에 답을 찾으셔야 해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덜 아픈 삶. 그게 어떤 삶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트장을 보고 가는 사람, 교복을 입은 학생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 저 사람들도 각자의 고민을 안고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 현관 앞에 서자마자 다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TV 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민센터에 검진 예약도 좀 하고 상담도. 또 병원? 당신은 나이 들더니 맨날 병원만 가네. 그 말에 변명할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마음도 좀 챙겨야지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음은 무슨 마음이야.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살면 되는 거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유난이야, 유난. 그 말을 듣는 순간 방금 상담실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벌써 마음이 많이 지치신 상태.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편과 마지막으로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보기로요. 단순한 투정이나 하소연이 아니라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부 꺼내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음식을 조금 정성 들여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에 두부를 넉넉히 넣고 잡채도 하고 생선도 구웠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좋은 일은 아니고요. 여보랑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남편이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또 무슨 잔소리 하려고.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 얘기요. 우리 인생 얘기. 한번 시작한 말은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 이 집에서 너무 외로워요. 당신이랑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남편의 얼굴에 살짝 짜증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는 날 그냥 밥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만 하면 예민하다, 유난이다 그러고요. 내가 불편하다고 하면 그냥 참고 살라고만 하고.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건데. 우리 그냥 이렇게 서로 무시하고 참으면서 남은 세월 보내야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야, 살 만큼 살았으면 그냥 사는 거야. 나도 당신 스타일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아. 그래도 그냥 사는 거지. 이 나이에 뭘 받고
저는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제는 좀 바꾸고 싶어요. 적어도 내가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고 싶어요. 말을 하면 말로 대답을 듣고 싶고요. 남편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이혼도 생각해 봤어요. 드디어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공기 자체가 달라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여보 없으면 더 편하다면서요. 저도 이제는 나 없이 편한 세상에서 한번 살아볼까 싶어서요. 남편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야, 정이야. 너 진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다. 그 웃음에는 비웃음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혼 타령이야. 애들 체면은 생각 안 해? 애들도 다 컸어요. 각자 가정 있고 삶이 있어요. 이제는 내 삶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 그럼 이혼해. 당장 해. 당신 혼자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정말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해요? 먼저 꺼낸 건 당신이잖아. 나는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고, 이제 와서 드라마 주인공처럼 살겠다고? 현실 좀 봐, 현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나랑 같은 방향을 볼 생각이 없구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은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밥, 옷 어디 있어? 세탁기 돌렸어? 대답을 해야 할 때만 잠깐 저를 봤다가 다시 TV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나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내 존재를 일부러 지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지워지다 보면 어느 날 정말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절망이 깊어질수록 저는 더 많이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인자와 함께 시장에도 가고 공원 벤치에도 앉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작은 카페에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을 때입니다. 정희야. 인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 혹시 진짜로 이혼 생각하는 거야? 저는 잠시 커피잔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냥 화나서 한 생각이 아니라 요즘은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안 보이더라. 무섭지 않아? 무서워. 솔직히 너무 무서워. 내 나이에 이혼해서 어떻게 살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무서워. 근데도 그래도 그 생각을 놓을 수 없는 거야? 이번에는 조금 망설인 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더 무서울 때가 있어.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인자가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정희야, 너 그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다. 이제는 그냥 버티지만 말고 조금씩 준비를 해. 준비? 그래. 당장 서류 내라는 말이 아니라 너 혼자서도 살 수 있나, 경제적으로는 어떤지, 어디서 살 건지 하나씩 생각해 보는 거지. 그게 너를 위한 안전장치야. 준비. 그 단어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준비만 했지. 내 삶을 위한 준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네. 그날 밤 저는 작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계산하던 공책, 명절 장보기 목록을 적던 공책. 그 첫 장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정희 인생 계획.
글씨가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 아래에 조심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지금 가진 돈, 남편과의 재산 상황,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필요한 것들, 내가 하고 싶은 일, 적다 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두려움과 함께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누구를 위해서만 쓰이던 공책에 처음으로 내 인생을 써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날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늘어진 어깨, 그 안에 담긴 긴 세월이 한꺼번에 보였습니다. 정희야, 속으로 제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너도 한 번쯤은 너를 위해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거울 속에 제가 조금 낯설게 웃었습니다. 이게 무모한 결심일지 아니면 늦었지만 필요했던 용기일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버티며 늙어가고 싶지는 않다는 것. 그 마음이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의 단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는 내가 나를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걸요. 그 결심이 어디까지 저를 데려갈지, 그 길 위에 어떤 선택과 눈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건 아직 다음 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조금씩 나를 되돌려받는 일, 공책 첫 장에 박정희 인생 계획이라고 적어 내려간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이 집은 같았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거실 소파와 TV 앞을 지키고 있었지요. 아침밥은 제가 차렸고 설거지도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문이 하나 열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떤 결정을 하든 그 전에 먼저 나부터 다시 세워보자. 이혼이든 아니든 지금처럼 무너진 상태로는 어디로도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아침 시간을 조금만 제 것처럼 써보기로 한 것이지요. 그날도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예전처럼 바로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은 채 속으로 물었습니다. 정희야, 오늘 너는 뭘 하고 싶니? 대단한 정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개어두고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고 두꺼운 잠바를 걸쳤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현관 쪽으로 돌리는 것이 생각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거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밥부터 해야 하지 않나? 습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공책에 적어두었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삶 말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 적어보기. 그걸 기억해내고 나니 손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조금 늦게 해도 되겠지. 작게 중얼거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 아직 해가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시간이라 조용했습니다. 운동복 차림의 동네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섞여 작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자 가슴 깊숙이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밖을 걷고 있네. 별것 아닌 일인데도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거실에서 눈을 비비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조금 걸었어요. 공기도 쐴 겸. 아침은 지금 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전 같았으면 먼저 미안하다고 했을 겁니다.
밤늦게 해서 죄송해요. 그 말이 입까지 올라왔다가 이번에는 꿀꺽 삼켰습니다. 오늘은 밥 대신 토스트랑 계란 프라이 할게요. 괜찮으시죠? 남편이 잠시 저를 보더니 툭 말했습니다. 알아서 해. 정 같으면 그 말도 서운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냥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볼게. 이제부터는 내 인생도 좀 알아서 해볼게. 속으로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제가 두 번째로 한 일은 문화센터 강좌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민센터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요리 자원봉사 모집, 지역 어르신 식사 나눔 프로그램, 작은 A사 용지에 적힌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식사 나눔이라는 말이 눈에 오래 남았습니다. 밥을 차리는 일이라면 내가 그동안 제일 많이 해온 거잖아. 그 생각이 들고 나니 갑자기 용기가 조금 생겼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공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혹시 아직 인원 모집하시나요? 네, 어머니. 이번 주 금요일에 한번 오셔서 같이 해보시면 돼요. 경험 있으세요? 네, 집에서 밥 해온 게 전부이긴 한데요. 그거면 충분하죠. 오셔서 함께 손만 보태주셔도 큰 힘이에요. 전화를 끊고 난 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집 밖에서 밥을 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집 안에서만 하던 일이 밖으로 나가면 봉사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인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인자야, 나 이번 주부터 센터에서 밥하는 봉사 한번 가보려고. 정말 잘했다, 야. 드디어 움직이네. 인자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게 들렸습니다. 괜히 민폐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긴 한데. 무슨 소리야. 넌 밥하는 실력으로 치면 이 동네 1등이야. 맨날 가족들만 먹여 살리지 말고 이제 좀 밖에 돌려줘. 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 진짜 할 수 있을까? 안 되면 말고 한번 가보고 맞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면 되지. 중요한 건 내가 움직였다는 거야. 인자의 말은 항상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먼저 남편 아침을 간단히 차려줬습니다. 여보, 저 오늘은 오전에 밖에 좀 나갔다 올게요. 센터에서 봉사활동 있대요. 봉사?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어르신들 점심 나눔하는 건데 손이 많이 부족하다 해서요. 나도 한번 도와보려고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돈도 안 나오면서 힘들게 그걸 왜 해?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돈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요. 당신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데워 드시면 돼요. 에이, 귀찮게.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표정에 지레 겁이 나 안 갈게요라고 했겠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현관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녀올게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TV 소리만 점점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문을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나 오늘은 내일 하러 가는 거야. 센터 주방에는 이미 몇 분이 와 계셨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분들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어휴, 잘 오셨어요. 손 두 개만 있어도 힘드는데
손 빠르셔 보이네.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집에서 밥만 했지. 이런 데는 처음이라서요. 집에서 밥해 오신 분들이 제일 잘하세요. 이쪽에 오셔서 당근 좀 썰어 보실래요? 칼을 잡는 손이 처음에는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손놀림은 금세 예전처럼 익숙해졌습니다. 당근과 양파, 감자를 썰고 커다란 솥에 국을 끓였습니다. 식판 위에 반찬을 올리고 배식줄을 맞추는 동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어른들이 하나둘씩 들어오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낯선 이들에게 그 말을 건네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서툴렀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국을 한 숟가락 떠드시더니 제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가, 국 맛이 참 좋네. 오랜만에 집 냄새 난다. 그 말에 가슴이 뜨겁게 울렸습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작게 웃으며 대답하는데 그 말이 마치 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국 맛이 좋다는 한마디가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담당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네. 오늘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혹시 다음 주에도 가능하실까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다음 주. 그 말은 이 일이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저도 좋았어요. 몸은 좀 피곤한데 마음은 편안하네요. 담당자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봬요.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언제보다 가벼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왔어?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입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서요. 점심 늦게까지 드려야 하더라고요. 힘들게 뭐하러 그걸 해. 돈도 안 주는데. 그래도 거기 계신 분들이 맛있다고 해서요. 그 말 듣고 나니까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살짝 놀란 얼굴로 저를 한번 보더니 다시 TV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몸 상하지는 말고. 그 말이 너무 짧아서 금방 공기 속에 섞여버렸지만 저는 그 속에서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래도 관심 비슷한 말이 처음으로 나오긴 했네. 크게 기대하진 않았지만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큰딸 은지가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얼굴이 달라졌는데? 문을 열자마자 은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더 늙었어? 제가 농담처럼 묻자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반대야. 전에 왔을 때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 보여. 그래. 요즘 운동도 좀 하고 봉사도 나갔다 왔거든. 봉사? 제가 센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은지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잘했다. 엄마 원래 그런 일에 딱이야. 엄마 밥 좋아하는 사람 집 밖에도 많을걸?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엄마는 원래 잘해. 이제서야 남들이 알아보기 시작한 것뿐이지. 은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선택을 하든 나는 엄마 편이야. 엄마가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그 말에 눈가가 또 뜨거워졌습니다. 너까지 걱정시키기 싫은데 걱정보다 응원하는 게 더 커. 엄마가 엄마 인생 살기로 한 거 나는 좋거든. 그날 밤 은지가 사온 케이크를 작게 잘라 나눠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초 하나를 꽂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건?
제가 웃으며 묻자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인생 이막. 개봉 기념 촛불이야. 무슨 큰 소리야. 진지하게 하는 말이야. 엄마,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촛불을 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적어도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초를 끄자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오래 남았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는 동안 남편과의 관계에도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제가 봉사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저녁밥을 차리고 있을 때 남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저기 웬일로 먼저 말을 거는지 조금 놀랐습니다. 왜요? 봉사하는 데서는 뭐라 그래? 뭐라라니요? 당신 밥 맛있다고 하냐고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국맛 좋다고 집밥 생각난다고 그러셨어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덧붙였습니다. 원래 밥은 잘하지. 짧은 말이었습니다. 칭찬인지 습관 같은 말인지 애매했습니다. 그래도 그날따라 그 말이 고맙게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처음 듣는 것 같네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남편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얼굴에 어색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을 한 숟가락 더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 건강에도 조금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숨이 차다며 소파에 기대 앉아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찌뿌둥하다고 했습니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조금 쉬면 되겠지. 하지만 그 얼굴빛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억지로 설득해 동네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의사가 말했습니다. 큰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나이가 있으신 만큼 심장 쪽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히 왔나 보다. 나이 들면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지요. 당신도 이제는 몸 좀 챙겨야 해요. 제 말에는 예전처럼 억지로 웃어 넘기려는 힘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 담담한 마음이 조금 더 컸습니다. 이 사람도 언젠가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 단순한 사실이 새삼 크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문득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데려다줘서 고맙다. 네.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병원 이런데 갈 때마다 혼자 가다가 오늘은 당신이 옆에 있어서 그래도 좀 낫더라. 이 사람 입에서 고맙다는 말을 언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가야죠. 대답을 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이 조용히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남편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정희야.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오랜만에 조금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네,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던 것 같아. 어딘가 어설픈 사과였습니다. 언제요? 언제긴. 전에 너 없으면 더 편하겠다고 했던 거. 그때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기억하셨네요. 그걸 잊을 수가 있냐? 당신이 그 뒤로 자꾸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아서 나도 생각은 좀 했어. 남편은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이라는 게 참 습관처럼 나가버려서 그냥 화나서 툭 말한 건데 당신한테는 큰 상처였겠지.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네, 솔직히 많이 아팠어요. 남편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다 바꾸겠다. 그렇게는 말을 못하겠다. 다만 앞으로는 그런 말은 안 하려고. 너무 작은 약속이었습니다. 너무 늦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없던 것보다는 나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어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은 변하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순간일까? 그 답을 지금 당장 찾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조금 달라진다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겪은 세월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미워만 하며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부터라도 서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정도로만 정리해 나가면 되겠지. 그 대신 진짜 중요한 건 이 사람과의 관계보다 나와 나 자신의 관계였습니다. 며칠 뒤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다음 달부터는 주 1회 말고 주 2회도 가능하실까요? 어르신들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요. 그리고 혹시 간단한 요리 교육 같은 것도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실지. 제가요? 목소리가 절로 커졌습니다. 네. 어제 어떤 분이 그러셨거든요. 저 아줌마는 손이 다르다고 반찬 하나하나에서 집 냄새가 난다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동안 해오신 대로만 나눠주시면 돼요. 전화를 끊고 나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박정희 선생님, 입 밖으로 작게 불러봤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불리던 제가 처음으로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상상해 본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 눈물은 슬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배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커다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센터에서 앞으로는 일주일에 2번 나와달라고 하시네요. 간단한 요리도 가르쳐 드리자고 하고요. 남편은 잠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게 좋은 거야?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살아있는 느낌이 나요. 남편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내 밥은 내가 챙겨 먹으면 되는 거고. 정말요? 그래, 나도 이제 라면 정도는 내가 끓여 먹을 수 있어. 그 말에 살짝 웃음이 났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동안은 당신이 다 해줬으니까. 남편의 말 속에는 작은 인정과 조금 늦은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그동안. 그 말은 아주 작게 거의 들릴 듯 말 듯하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제 귀에는 분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이제라도 들을 수 있어서요. 둘 사이의 공기가 아주 조금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이에는 오랫동안 쌓인 상처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만 보고 사는 것은 아니게 된 것 같았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조금은 변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많이 서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변화만 기다리며 제 인생을 걸어두지는 않겠다는 것. 나는 이미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센터라는 작은 세상 속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이로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씩 나 박정희라는 이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이 경험은 제 삶에 큰 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뒤로만 물러서지는 말자. 적어도 내 마음이 말하는 방향으로 한 번은 가보자. 그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직 이 위기를 어떻게 넘을지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혼을 할지 어떤 방식으로 남은 인생을 정리할지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것. 그 깨달음이 제게는 확실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곧 다가올 5번째 이야기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든 예전과는 전혀 다른 나의 길을 걷게 되리라는 것을요. 그 길 위에서 나는 마침내 숨쉬는 것조차 미웠던 삶이 아니라 숨쉬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조용한 기대가 가슴속에서 천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숨쉬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날들. 센터에서 저를 박정희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지도 어느새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호칭이 어색했습니다. 이름 뒤에 붙는 선생님이라는 말이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그 이름에 익숙해졌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뭐 해 먹어요? 선생님, 저번에 알려준 나물 무침, 우리 집에서도 해봤어요. 어르신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살찌우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만 돌고 돌던 제 인생이 이제는 집 밖으로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밥을 꼭 제 손으로 차려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세요. 저는 센터 사람들하고 간단히 먹고 올게요. 그래, 알아서 할게. 여전히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예전처럼 어디를 나가느냐는 잔소리는 이제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제가 늦게 들어오자 싱크대 위에 빛나면 냄비가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라면은 끓여 먹을 줄 아는구나. 그 사실이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보, 왜요?
나 지금 병원이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숨이 약간 찬 소리, 작게 떨리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이요? 무슨 일이에요? 아까 갑자기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동네 내과 갔다가 여기 큰 병원으로 오라네. 검사 좀 받아보라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어디예요? 지금 병원 이름이 뭐예요? 내 병원 3층 응급실 앞. 기다리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기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센터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른 다녀오세요, 선생님. 가족이 먼저죠. 여긴 걱정 말고. 그 말에 몇 번이나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대기 의자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창백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여보, 제가 다가가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안도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검사는요? 뭐래요? 피 검사랑 심전도는 했는데 조금 더 지켜보자네. 옆에 앉아 있으니 비로소 심장 박동 소리와 숨소리,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늙어가고 있구나. 당연한 사실이 이상하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분명 경고 신호는 맞습니다. 식습관도 생활습관도 이제는 좀 바꾸셔야겠어요. 스트레스도 줄이시고요.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병원을 나올 때 남편은 말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가 문득 말했습니다. 있잖아, 정희야. 네. 나 괜히 좀 겁났다. 짧은 고백이었습니다. 당연히 겁나지요. 아프다는 건 누구한테나 무서운 일이에요. 남편은 잠시 바닥을 보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 그냥 죽는 건 괜찮을 줄 알았거든. 근데 오늘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막 생각나더라. 그 말에 저도 함께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다고 생각났는데요? 당신한테 너무 못했구나. 그 생각은 제일 먼저 나더라. 엘리베이터 안에 조용한 공기 속에 그 말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약 봉지를 옆에 두고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반찬을 고르는 손이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짠 건 조금 줄여야겠다. 그가 먼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 몸 생각하셔야죠. 잠시 후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네. 나 조금 늦게 물어보는지도 모르겠는데 입술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랑 산 세월이 어땠냐? 너무 늦게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그래. 이제는 솔직한 게 좋을 것 같아. 잠시 과거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업고 재우던 밤, 빨래를 널다 울컥했던 새벽, 말 한마디 듣고 가슴이 내려앉던 날들. 쉽지 않았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늘 책임감 있게 돈 벌어왔어요. 그건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나는 사람으로서 존중받았다는 느낌은 별로 못 받았어요. 남편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내가 그 정도였나? 그냥 묵묵히 참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원래 남편이란 다 그런 줄 알고요. 근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내가 나한테도 너무 무심했더라고요. 식탁 위에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내보내기 힘든 말을 힘겹게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그 두 글자가 입에서 나오는데 40년이 걸린 셈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잘해보자. 그 소리는 쉽게 못하겠다. 당신이 그동안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서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미워만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힘들었고요. 남편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끝까지 그냥 참고 살 줄 알았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근데 당신이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둔한 인간이었는지 그제야 알겠더라.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진심이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뒤 아이들까지 모여 작은 가족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는 우리도 솔직하게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진지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쉽게 했던 말들도 어릴 때부터 봐왔고요. 남편이 아이들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엄마한테 많이 못했다. 너희들 키우는 것도 당연한 줄 알았고, 밥하고 빨래하는 것도 당연한 줄 알았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거의 못했다. 그 말에 아이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요? 셋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너희 아버지 원망 많이 했어. 그러면서도 엄마 인생을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더라. 이제 와서야 조금씩 생각이 나서 늦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질문은 아이들을 향해서도 저를 향해서도 같은 무게로 던져진 말이었습니다. 잠시 가만히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간 주름과 상처가 쌓인 제 손, 그 손이 이제는 어디를 향해야 할지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나는 앞으로 아내보다는 나로 살고 싶어.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보, 제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사과해 준 건 고마워요. 그 말 이제라도 들어서 다행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다.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면서 남은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는 서로 조금 거리를 두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건데요. 법적인 절차를 언제 어떻게 밟을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더라도 이제는 서로의 삶을 조금씩 분리하는 연습부터 했으면 해요.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랑 완전히 끝내겠다는 말이냐? 사람으로서는 끝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아이들 아버지라는 것도 부정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내 인생의 나머지 시간은 아내가 아니라 나 박정희로 살아보고 싶어요. 거실에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많이 늦었지만 그게 당신이 덜 아픈 길이라면 그렇게 해. 그 목소리는 어디까지나 담담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손을 놓는 조용한 체념과 작은 응원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이제라도 당신 인생 살겠다고 하는데 내가 뭘 더 붙잡겠냐? 다만 가끔은 전화라도 해라. 너무 모른 척하면 서운하니까.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조금씩 눈가를 훔쳤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떤 모양이든 둘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두 분 다 부모님으로 남는 거니까. 그날 가족회의는 눈물과 웃음이 섞인 채 조용히 끝났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센터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가 직접 고른 커튼과 제가 좋아하는 색의 이불이 있었고 작은 화분과 중고 책장도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자취생 같아.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60 넘어서 이렇게 살아보기도 하네. 마음에 들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와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응, 나쁘지 않네. 출근도 가깝고. 그 말에 은지가 웃었습니다. 출근이라는 말, 엄마 입에서 들으니까 이상하게 좋다. 이제 저에게 센터는 단순히 봉사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작은 직장이자 제 인생의 새로운 무대가 되었습니다. 식비를 몇 번 아껴 모은 돈과 아이들이 조금씩 보태준 돈으로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처음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 서류에 사인하던 순간 묘하게 울컥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드디어 한 번은 내 힘으로 서보는구나. 남편과는 서로의 합의 아래 법적인 절차도 천천히 밟아나갔습니다. 생각보다 서류는 복잡했고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 번도 이게 맞는 걸까라는 후회는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상하리만큼 마음 한쪽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크게 잡아끌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은 서류 관련해서 만나 은행에 들렀다가 카페에 같이 앉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둘이 카페에 앉아 있는 것도 처음인 것 같네요. 제가 말하자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결혼하고 둘이 커피 마시러 나온 게 몇 번이나 있었나 싶다. 테이블 위에 종이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후회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걸? 지금 이 상황이든 아니면 그동안의 세월이든.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후회되는 부분이 있지. 당신한테 좀 더 일찍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해볼 걸. 근데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래도 이렇게라도 당신이 당신 인생을 찾아가는 걸 보게 된 건 고마운 일이다. 고마운 일이요? 당신이 평생 나 때문에 답답해만 했으면 더 미안했을 것 같아서 이제라도
웃을 수 있게 된 것 같으니까 그게 다행이야. 그 말이 거짓으로 들리진 않았습니다. 여보도, 아니,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몸 잘 챙기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 번쯤 해보세요. 당신 인생도 아직 안 끝났어요.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운동이라도 좀 해볼까 한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우리는 오래된 부부가 아니라 그냥 한때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남편 밥부터 차리는 게 아니라 먼저 제 얼굴을 씻고 간단히 커피를 내립니다. 작은 싱크대에 기대 창밖을 보며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정이야. 가끔은 센터로 향하는 길에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듣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들을 수 없었던 조용한 발라드들, 그 가사가 이제서야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센터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반깁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오늘 메뉴 기대돼요.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큰 냄비에 국을 끓입니다. 고추를 썰다가 파를 썰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이 손으로 몇 사람의 삶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제게는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때때로 남편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옵니다. 오늘 병원 다녀왔어. 결과 나쁘지 않다네. 좋으시겠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다니세요. 그래, 너도 무리하지 말고. 짧은 안부, 길지 않은 문장들. 하지만 그 안에는 예전에는 없던 배려와 연민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부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조금은 덜 상처 주며 마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봅니다. 젊었을 때 꿈꾸던 것들, 놓쳐버린 것들, 참아버린 것들, 그 시간들을 모두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지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이제는 조금은 담담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제가 저를 좀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괜찮아, 정이야. 너 늦게 배운 거 맞아. 근데 늦게 배웠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서 일 마치고 나오는데 하늘이 유난히 예뻤습니다. 노을이 번지면서 구름 가장자리가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인생도 노을 같을 수 있겠구나. 한창 정오의 빛은 아니지만 저무는 빛이라고 해서 모두 어둡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색이 나오는 시간, 가장 아름답게 물드는 순간이 노을이었으니까요. 내 인생도 이제야 비로소 제 색을 찾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저는 그 질문에 이제는 단단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요. 지금이라도 나를 찾았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진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나로 숨쉬며 살 수 있으니까요. 숨쉬는 것조차 미웠던 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실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게 됩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조용히 웃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 보는 웃음이 아니라 진짜 제 마음에서 올라오는 웃음이라는 걸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의 저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독하시면 더 많은 시니어 감성 영상과 인생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남아있다면 이 채널에서 함께 조금씩 풀어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위로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